아버님, 이것만 드십시오.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역병이 고울을 집어삼키고 의원마저 손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 나선 것은 시집 온 지 3년째 되는 며느리였습니다. 손에 든 것은 핏빛처럼 붉은 약, 독성이 있어 함부로 손대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시아버지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관아에 넘긴 것은 다름 아닌 신우이였습니다. 독살이냐 아니냐, 이 일은 한양 내의원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드러납니다. 감추며 살던 며느리가 세상 앞에 결국 나서게 됩니다. 야다무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의학이 귀하고 약재 하나를 구하려면 산 넘고 물 건너야 했던 때였지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고을에 봄이 오는가 싶더니 이상한 기운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인 하나가 자리를 보전하고 아이 하나가 열에 들떠 앓고 그러다 젊은 아낙이 기침을 시작하면서부터였지요. 역병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급히 방을 붙였습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의 길목에 포조를 세우고 사람들의 이동을 막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의 기운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니었지요. 의원 오첨지는 하루에도 수십 곳을 불려다니며 진맥을 잡았지만 탕약을 지어도 낫는 사람보다 쓰러지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장이 서지 않았고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겼으며 저작거리에서 흥정하는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봄볕은 따사롭게 내리쬐건만 마을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이웃이 찾아와도 선뜻 문을 열어주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고을 한쪽 제법 반듯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최씨 가문의 집이었는데 집안어른 최영감이 어느 날부터 기침을 달고 살기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는 그곳에서 조용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시집 온 지 3년째 되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성은 정씨요. 이름은 집안 어른들만이 알고 불렀으며 동네 사람들은 그저 최씨 댁 며느리 혹은 정씨 낭자라 불렀습니다. 나이는 22로 얼굴은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눈빛이 맑았지요. 화려하다기보다는 단아한 쪽이었고 입가에 자주 웃음을 띠기보다는 조용히 듣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씨 낭자는 본래 몰락한 의원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정 의원은 한양에서 이름이 알려진 의관이었으나 정씨가 10살 무렵에 이미 세상을 떠났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정씨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진맥을 잡는 걸 지켜보았고 약재를 고르는 손길을 눈에 담았으며 처방을 적는 글씨를 어깨너머로 따라 읽었습니다. 어린 딸에게 아버지는 곧잘 말하곤 했지요. 사람의 몸은 속이지 않는다. 몸이 보내는 말을 읽을 줄 알면 반은 이미 고친 것이다. 정씨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집안이 기울고 어머니마저 병을 얻어 누운 사이 정씨는 스스로 약재를 다리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도 결국 정씨가 16이 되던 해에 눈을 감았지요. 가난한 의원 집안의 딸로 혼처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 정씨는 최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양반 가문이었지만 가세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집안 어른인 최영감은 위엄이 있고 고집이 센 노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없었지요. 시집 온 뒤로 정씨는 자신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의술을 논한다는 것이 무례하게 여겨지는 시절이었으니까요. 알고 있어도 모르는 척, 보고 있어도 못 본 척.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심스러웠지만 눈은 밝았고 손은 부지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안을 단단히 바치는 사람이 바로 정씨였지요. 최씨 집안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최 영감부터 짚어야 할 것입니다. 최 영감은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로 허리가 아직 꼿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선의 선비로서 평생을 법도와 위계를 중히 여기며 살아온 사람이라 집안에서의 그 권위는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지요. 며느리가 드리는 밥상도 수저를 들기 전에 한 번은 물끄러미 살피고 나서야 드는 분이었습니다. 아랫사람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그 어른의 방식이었습니다. 정 씨의 남편 최도령은 나이 24으로 생김새가 수려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살뜰히 여겼지만 아버지 앞에 서면 그 다정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지요. 최 영감이 한 말을 대받는 법이 없었고 아내를 두둔하다가도 아버지의 눈초리 한 번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마음과 몸이 각기 다른 곳을 향하는 사람이었지요. 집안에는 몸종 복실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으로 정 씨가 시집 올 때 함께 따라온 아이였지요. 입이 가볍고 호기심이 많았지만 정 씨에 대한 충성심만은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낭자를 먼저 생각했고 낭자의 눈치를 살피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빠른 아이였지요. 그리고 최 영감의 딸 시누이 최 씨가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근방에 살고 있었는데 친정에 드나드는 것을 낙으로 삼는 이였습니다. 눈치가 빠르고 입이 날카로웠으며 정 씨를 대하는 태도는 언제나 절반쯤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지요. 마을 의원 오첨지는 나이 50을 넘긴 노련한 의원이었으나 이번 역병 앞에서는 자신도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의 이방은 고을 전체에 퍼진 병을 막아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며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지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정씨 낭자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영감의 기침이 처음 시작된 것은 2월 하순의 일이었습니다. 그 무렵은 봄이 오는 길목이라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예리하게 불던 때였지요. 처음에는 집 안모두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드신 어른이 환절기에 기침을 하는 것이야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최 도령은 곧 나아지시겠지요 하고 말했고 복실은 생강차를 끓여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열이었으나 밤이 되면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이마에 얹은 수건이 금세 뜨겁게 달았습니다. 영감은 식욕을 잃었고 수저를 들었다가도 두어 술 뜨고는 밀어내었지요. 밤새 식은 땀이 흘러 이부자리가 축축하게 젖는 일이 거듭되었습니다. 오첨지가 왕진을 다녀갔습니다. 진맥을 잡고 혀를 보고 눈빛을 살피더니 풍안이 들었다고 하며 탕약을 처방했지요. 정 씨는 탕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불 앞에 쪼그려 앉아 화력을 조절하고 넘치지 않도록 들여다보며 제때 걸러 어른의 처소로 들였습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정 씨는 시아버지의 증세를 조용히 살폈습니다. 기침의 소리, 가래의 빛깔, 열이 오르는 시간대, 땀이 나는 양상. 그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으면서 정 씨의 안에서는 불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이 증세는 단순한 풍안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 돌고 있는 역병과 너무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정 씨는 알고 있었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감히 어른의 병을 며느리가 논하는 것이 가당하냐는 말이 돌아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저 탕약을 다리고 미음을 끓이고 처소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며 속으로만 알았지요. 그날 밤 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2월의 바람이 싱싱 불어왔고 화롯불은 타닥타닥 작게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정 씨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은 채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자꾸만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 의원이 남긴 기억 속에는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붉은빛이 도는 약재였습니다. 광물에서 취하는 것으로 빛깔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어 사람들이 흔히 빨간 약이라 불렀지요. 그 약재는 독성이 있어 함부로 쓰지 못했고 아무 의원이나 손을 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치지만 용량과 법도를 정확히 지키면 열을 내리고 몸속 독기를 몰아내는 데 있어 다른 어떤 탕약보다 빠른 효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때만 약이고 모르는 사람이 쓰면 독이 된다. 그러니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겁게 배워야 한다. 정씨는 그 말과 함께 약의 용량과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아버지는 딸이 총명하다는 것을 알았고 단 한 번도 여자아이라 가르쳐 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요. 그것이 정씨가 아버지에게 가장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고민 끝에 정씨는 결심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크게 나서지 않고 시아버지에게만 조용히 알려드리리라. 탕약 형태로 드리면 들키기 쉬우니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식대로 소량을 물에 개어 직접 드시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오첨지의 처방에 보조로 더한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잘못되면 어른을 해친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지켜보다가 어른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도 없었습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 그것도 정씨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정씨는 이튿날 아침 일찍 복씨를 불렀습니다. 장을 보러 가야겠다고 혼자 다녀올 테니 집을 잘 살피라고 말했습니다. 복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낭자, 혼자 가시게요? 같이 가야지요 하고 따라 나서려 했지만 정씨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가야 한다. 장날이었지만 역병의 기운 때문인지 저작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습니다. 좌판을 펼쳐놓은 상인들도 마스크 대신 소매 끝으로 코를 막고 앉아 있었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걸음이 빠르고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요. 정씨는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약재상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 드나들던 약재상은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낯선 좌판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약재들이 질서 있게 놓여 있고 그 주인 되는 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0 남짓으로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생김새가 단정하고 눈빛이 차분했으며 약재를 다루는 손이 익숙해 보였지요. 정씨가 다가가자 사내는 고개를 들어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찾으시는지요? 한양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꿔라 합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정씨는 잠시 그를 살폈습니다. 약재 놓인 순서, 손에 밴 냄새, 이야기를 들을 때 기울이는 고개, 그것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었지요. 함부로 말을 꺼낼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정씨는 알아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정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열이 몹시 높고 가래가 끓으며 식은땀이 많은 증세에 쓸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탕약으로는 차도가 없어서요. 박서방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가볍게 찾아온 손님이 아님을 알아챈 것이지요. 드시는 분이 어르신이신지요? 연세가 많으십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정씨의 얼굴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짐작이 가는 약재가 있으신가요? 정씨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주 낮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빨간 약입니다. 박서방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정씨를 한번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좌판 뒤쪽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었지요. 그 안에는 선명한 붉은빛의 약재가 정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용량을 아십니까? 압니다. 박서방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조심스럽게 나누어 담아 건네며 말했지요. 무겁게 쓰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씨는 약재를 받아
치마 속에 조심스럽게 넣고 돌아섰습니다. 박서방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지요. 보통 안악이 아님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약을 손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정 씨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보자기를 펼쳐놓고서 정 씨는 한참을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붉은 빛은 여전히 선명했고 약 특유의 흙내음이 코끝에 스쳤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귀 안에서 울렸습니다. 이 약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때만 약이다. 나는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정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배운 것은 맞았습니다. 용량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운 것을 기억하는 것과 직접 사람에게 쓰는 것은 다른 일이었지요. 아버지 곁에서 지켜본 것이 전부였고 직접 손을 댄 적은 없었습니다. 그 차이가 정 씨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복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낭자, 무얼 그리 들여다보고 계세요? 정 씨가 보자기를 얼른 덮었지만 복실은 이미 보고 말았지요. 복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빛깔이 무섭게 붉어요. 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드릴 것이다. 복실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낭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첨지 어른이 처방한 것도 아닌데 함부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되면 낭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다. 알면서 왜 그러세요?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실은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손을 내저었지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제발요 낭자. 복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겁이 나는 것이 당연했지요. 정 씨도 겁이 났으니까요. 잘못 쓰면 어른의 몸을 해치는 것이고 들키면 의심을 받게 되고 그것이 독살로 몰리면 정 씨가 어떻게 될지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최도령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열이 더 오르신 것 같소. 내일 오첨지를 다시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정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방님은 어찌 생각하세요? 지금 오첨지 어른 처방으로 나아지고 계신다 보세요? 최도령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것이 나도 걱정이 되어서. 정 씨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하면 그것이 남편에게는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 이 일 앞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을 정 씨는 알았지요.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최영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열이 더 올랐고 기침은 끊이지 않았으며 가래소리가 창밖에서도 들릴 만큼 거칠어졌습니다. 밥은 이미 며칠째 손을 대지 못했고 물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 시간보다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오첨지가 다시 왔습니다. 진맥을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일어서며 최도령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약이 듣지를 않아요. 최도령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오첨지는 눈을 내리깔며 그 자리를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최 씨 집안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때가 되었지만 아무도 밥상을 들고 오지 않았고 복실은 부엌 한 구석에서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최도령은 아버지 처소 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만 껌뻑이고 있었지요. 정 씨는 방으로 들어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배운 것들이 차례로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용량, 방법, 주의할 것들.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을 것이었지요. 정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정 씨는 복실을 불렀습니다. 아버님 처소에 아무도 들이지 말아라. 서방님도 잠시 자리를 피해 계시도록 여쭈어라. 복실은 울음기 가득한 얼굴로 정 씨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정 씨는 작은 그릇에 물을 담고 빨간 약재를 아버지에게 배운 정확한 용량만큼 덜어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약재를 물에 개어 고루 섞고 그것을 들고 조용히 최 영감의 처소 문을 밀었지요.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가라앉은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화로 속 불씨는 거의 꺼져가고 있었고 이부자리 위에 누운 최 영감은 숨소리만 가늘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빛은 잿빛에 가까웠지요. 정 씨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어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을 고르고 그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대어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며느리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드셔야만 하십니다. 최 영감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반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 씨는 그릇을 들어 어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약이 천천히 넘어갔습니다. 최 영감이 반쯤 감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듯이 있다가 이내 다시 눈을 감았지요. 정 씨는 어른이 다 드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내려놓고 일어서려는데 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약재를 더 가져다 주려고 문 앞까지 왔다가 열린 문 사이로 그 장면을 본 것이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 씨는 굳었고 박서방은 잠시 그대로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밝혀졌지만 박서방은 단순한 약재상이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이름 있는 의원 아래에서 수년간 수련을 받은 자였지요. 고을에 역병이 돌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약재를 가지고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빨간 약의 효험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건네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정 씨에게 아무 말 없이 약을 건넨 것은 이 여인이 그 사람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최 영감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전날까지는 가래가 끓는 소리가 섞여 거칠었는데 조금 고르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완전히 내린 것은 아니었지만 전날 저녁에 비하면 분명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정 씨는 그것을 확인하고 처소 문 밖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지요. 정 씨는 며칠을 더 같은 방법으로 약을 들였습니다. 매번 복실에게 사람을 막아달라 하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어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심스럽게 약을 넘겨드렸습니다. 용량을 조금씩 살피며 늘리거나 줄였고 어른의 숨소리와 얼굴빛을 그때마다 꼼꼼히 살폈지요. 닷새째 되던 날 최 영감이 눈을 제대로 떴습니다. 물 한 잔 가져오너라. 처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말이 분명했지요. 복실이 달려가 물을 가져오자 최 영감은 스스로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가족들은 기적을 보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을 잃었습니다. 오첨지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진맥을 잡아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 했는데 맥이 많이 안정되었어. 최 도령이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탕약이 이제 효험을 발휘하는 건가요? 오첨지는 확신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안에서 눈이 가장 많은 것은 오첨지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최 씨였지요. 그날 친정에 들렀던 시누이는 며칠 사이 일어난 변화를 눈여겨보다가 복실이 유독 어른 처소 문 앞에서 사람을 막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집안 몸종에게 귀띔받았습니다. 시누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요. 시누이가 움직인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시누이는 조용히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이방에게 말했지요. 저희 집 며느리가 아버지 몰래 모르는 약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병이 도는 때에 수상한 것을 먹이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요. 이방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역병이 도는 시기에 집 안어른에게 정체 모를 것을 몰래 먹인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더군다나 그 어른이 며칠 사이에 나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상황이었으니 어떤 방향으로도 이상하게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은 정씨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정씨는 부름을 받고 떨지 않았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복실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지만 정씨는 차분하게 옷을 여미고 길을 나섰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이방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모르는 약을 몰래 먹였다는 것이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이방이 눈을 들었습니다. 부정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어떤 약이요? 정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광물성 약재임을, 붉은 빛이 도는 것임을, 어디서 구했는지를, 용량은 어떻게 했는지를 차근차근 말하는 정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방은 들으면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인이 그것을 어찌 알겠소? 의원도 아닌 것이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었다 해도 여인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 말이 되겠소? 정씨는 잠시 이방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 남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요. 이방은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여인의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을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지요. 박서방이 관아에 불려왔습니다. 이방은 팔짱을 끼고 앉아 물었습니다. 그대가 이 여인에게 정체 모를 약재를 판 것이 사실이요? 박서방은 이방을 보다가 정씨를 보았습니다. 정씨는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박서방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체 모를 것이 아닙니다. 이 낭자가 찾은 약재는 제가 아는 한 이번 역병에 쓸 수 있는 것 중 가장 효험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것을 그대가 어찌 알겠소? 저는 한양에서 의원 아래 수련을 받았습니다. 이 약재를 쓴 사례를 보았고 효험도 확인했습니다. 이 낭자는 용량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아 마당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씨 집에서 서신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최 영감이 직접 쓴 서신이었지요. 며칠 사이 의식이 돌아온 최 영감이 전말을 들은 뒤 붓을 들었다는 것을 이방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살렸다. 죄를 물을 것이 있다면 이 늙은이가 대신 받겠다. 이방은 서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일이 여기서 조용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여인이 의술을 논하고 어른에게 처방을 내렸다는 것이 일부 유생들의 귀에 들어간 것이지요. 이것은 법도를 어긴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최 씨 집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점차 기력을 되찾으면서 처음으로 정 씨를 처소 안으로 불렀습니다. 정 씨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감은 이부자리에 비스듬히 기댄 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 씨도 말이 없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최 영감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 씨는 놀랐지만 얼른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 손을 받들었습니다. 최 영감의 손은 마르고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정 씨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생이 많았구나. 단 한마디였습니다. 정 씨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온 3년 동안 이 어른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까스로 목소리를 가다듬었지요. 아버님이 나아지셨으니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날 저녁 최도령이 정 씨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한동안 아내 앞에 섰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소. 정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최도령은 눈이 붉어져 있었지요. 그는 더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내를 아끼면서도 끝내 나서지 못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정 씨는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신우이 최 씨는 그날 저녁 정 씨의 방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었지요. 이 방이 정 씨의 진술을 한양 가명에 올린 것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역병이 도는 고을에서 관아의 의원도 손 못 쓰던 환자가 여인의 처방으로 살아났다는 것, 그 약재가 역병에 효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가명을 통해 한양 내의원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내의원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신에 예상치 못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씨 낭자의 아버지 정 의원이 생전에 내의원의 의서를 헌납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당장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기록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지요. 그리고 그 의서 안에 바로 이 빨간 약, 광물성 약재를 쓰는 처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그 내용을 정 씨에게 전달했을 때 정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이 내의원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가문이 기울고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서 점점 잊혀간다고 여겼는데 그것이 기록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정 씨의 처방이 아버지의 기록에 담긴 처방과 맞닿아 있었다는 사실이 한양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확인된 것이었지요. 이방은 말했습니다. 이 일이 조정에까지 보고될 것이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오. 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 방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요란했습니다. 두렵다기보다는 무언가가 너무 크게 움직이고 있어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랐지요. 아버지의 이름, 자신의 이름, 그 빨간 약이 한꺼번에 세상에 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 씨는 아버지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상한 어른이었습니다. 딸에게 약재 이름을 가르치고 처방 원리를 설명하고 여자라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의원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딸을 너무 아끼다 못해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시집을 오고 나서 정 씨는 알고 있는 것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혹여 나선다 하면 돌아오는 말이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알고 있는 것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다릴 줄 아는 것들, 쓸 줄 아는 것들, 읽을 줄 아는 것들. 감추며 살았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이 쓰러진 날 밤 정 씨가 주저없이 무엇을 써야 할지 알았던 것은 그래서였습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정 씨는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품고 살아라. 그것이 아버지의 말이었던 것이지요. 알고 있는 것을 감추는 것이 겸손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 씨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데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외면이었지요. 그 생각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자 정 씨는 비로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조정에서 사람이 고을로 내려온 것은 봄이 완연해진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은 관리 하나가 관아를 통해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 씨에게 공손히 말했지요. 이번 역병 대응에 있어 낭자의 처방이 효험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내의원에서 낭자의 아버님이 남기신 기록을 확인하였고 이번 일과 연결하여 처방을 공식 의서에 올리고자 합니다. 낭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운 것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일부 유생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았고 여인이 나서는 것에 대한 시선이 여전히 차가운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앞에 나선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날 저녁 최 영감이 정 씨를 불렀습니다. 한결 기력이 회복된 영감은 방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 씨가 들어가 무릎을 꿇자 영감이 말했습니다. 들었다. 조정에서 내려왔다고. 예, 아버님. 어찌할 생각이냐? 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 영감은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평생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해라. 정 씨는 그 말에 눈을 들었습니다. 최 영감의 눈빛은 물기 하나 없이 단단했지요. 그 눈빛이 정 씨의 등을 밀었습니다. 이튿날 정 씨는 관리를 만나 말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습니다. 정 씨가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지자 유생 몇이 뭉쳐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인의 처방을 나라에서 공인하는 것은 이 나라 수백 년 법도에 없던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지요. 더러는 의원도 아닌 계집이 어른에게 약을 먹인 것 자체가 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방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상황이 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요. 그는 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변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정 씨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유생들이 한쪽에 서고 정 씨가 맞은편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담 너머까지 모여들었지요. 한 유생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인이 어찌 의수를 논하는 것이오? 이는 하늘이 정한 이치를 어기는 것이오. 정 씨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지요. 저는 아버지에게 배운 것을 썼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몸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쓰여야 할 때가 왔기에 썼습니다. 배웠다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이오. 그렇다면 그 자격을 묻겠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요? 마당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조목조목 이 약재의 양리를 설명했고 정 씨의 처방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최 영감이 사람들 앞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 말했지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증거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유생들도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담 너머에서 지켜보던 안악들 중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요. 조정에서 내려온 관리가 다음 날 정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조심스럽게 서책 하나를 꺼내어 정 씨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내의원에 보관되어 있던 것입니다. 낭자의 아버님 정 의원께서 헌납하신 의서입니다. 정 씨는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글씨는 오래되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잊고 있었지만 보자마자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지요. 관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낭자에게 전하는 글이 있습니다. 정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을 내가 보고 있다면 세상은 아직 이 처방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에는 귀천이 없다. 정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삼키려 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가 조용히 고개를 돌렸고 방 밖에서 듣고 있던 복실이 낭자하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 씨는 의서를 두 손으로 들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살아가면서 이 처방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딸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도, 그래서 미리 글을 남겨두었던 것이었지요. 10살에 아버지를 잃고 16에 어머니를 잃고 20에 시집와 감추며 살아온 정 씨가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고 오랫동안 갇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일들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정 씨가 알고 있는 처방은 공식적으로 기록되었고 아버지 정 의원의 이름 곁에 정 씨 낭자의 이름도 나란히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내의원에서는 이 처방을 역병 대응에 활용하도록 각 고을에 알리기로 했지요. 고을의 역병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 최 씨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정 씨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오더니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용서해 주오. 정 씨는 한동안 시누이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나으셨으니 저는 이미 족합니다.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든 채 눈물을 흘렸지요. 오첨지가 정 씨를 찾아온 것은 그 뒤였습니다. 쑥스러운 얼굴로 마당에 서서 목을 가다듬더니 말했습니다. 가르쳐 주실 수 있겠소? 그 처방 말이요. 정 씨는 잠시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정 씨는 어느덧 약 아는 마님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악 한두 명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가 열이 오른다. 남편이 기침을 한다. 노모가 자리를 보전한다. 정 씨는 사람들을 들이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는 것을 드러내도 되는 자리가 생긴 것이었지요. 박서방도 고을을 떠나기 전에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정 씨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었습니다. 고을의 봄이 깊어졌습니다. 역병의 기운은 물러났고 장이 다시 섰으며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최 씨 집안에도 오랫동안 끊겼던 웃음소리가 조금씩 피어났지요. 최 영감은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는 날이 늘었습니다. 기침은 완전히 가라앉았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지요. 정 씨가 다려드리는 차를 받아 마시며 말없이 며느리의 손을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 씨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듯 여전히 부지런히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밥을 짓고 약을 다리고 찾아오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지요. 알고 있는 것을 세상에 내놓아도 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복실은 낭자 곁에서 그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옛말에 등화가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등불을 가까이 하여 글을 읽기 좋은 때라는 뜻이지만 넓게는 배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삶에 붙여 사는 것을 이르기도 하지요. 정씨 낭자는 배운 것을 품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버리지 않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 스스로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내놓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앓을 감추는 것이 언제나 겸손은 아닙니다. 마땅히 쓰여야 할 곳에 지식이 쓰일 때 비로소 그 값을 다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앓을 누군가의 손에 심어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도 함께 남는 것입니다. 아버지 정 의원의 이름이 딸의 이름 곁에 나란히 기록된 것처럼 말이지요. 야다무아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